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오늘은 칠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칠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채팅창 이게 보이는구나, 이중으로. 그럼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끄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요 그 농민군의 아낙네 느낌, 농민군의 와이프 느낌으로 소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일단 채팅창을 치우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역사 스캔들 시간이네요. 제가 저번 주는 추석이라서 쉬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1에서 시즌2로 개편이 됐어요. 빠밤. 막 그렇게 큰 개편은 아니지만 전에는 제가 주로 EBS 역사 채널 2를 가지고 이제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이제 컨텐츠를 짰는데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KBS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사저널 그날? 역사저널 그날은 이제 아나운서와 이제 각종 각계각층의 한국사를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니면 한국사 선생님, EBS 강사, 이윤석 씨, 여러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 그대로 역사 토론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역사저널 그날이 이제 저희가 판권을 아프리카에서 사서 저작권을 저희가 이제 샀기 때문에 여기서 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틀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는 제가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수업을 하려는, 아무래도 제가 학원 강사다 보니까 제가 워낙 설명충이에요. 너무 나 혼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 거기에 꽂혀서 계속 설명해. 채팅창을 안 보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채팅창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채팅창에서 저보다 역사 지식이 되게 해박하시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동안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 이런 주변사들, 야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짜가고 싶어요. 역사 토론. 한나와 역사 토론 배틀을 붙어보자. 빠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겸손한 자세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좀 배우시고 깨닫고,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번이라도 검색창에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검색해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지. 그동안 내가 이런 거, 동학농민운동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시험범위라서 동학농민운동의 순서, 인내천사상, 동학,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적인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때 정말 그 민중들의 삶은 어땠고 그 아픔이 어땠는지, 정말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 감정이입을 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채팅창에 치킨교복님이 소통 좀요. 토론을 할 때는 읽어드릴 거고요. 한지혜님은 사학과 출신이시라고 오늘 기대 엄청 많이 되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기대하겠고요. 게틀링건 얘기 나오네요. 제가 오늘 그런 무기도 많이 준비했어요. 무라다 소총하고 게틀링건,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 이런 것들, 우리가 왜 무기적으로 열세였는지 그런 것들. 무기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남자분들, 채팅창에 있는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나 웃기다. 채팅창에서 손만 잡고 할객님이 녹두장군이 정말 좋아하던 건 김치전이었단 사실. 녹두장군 전봉준 씨는 녹두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봉준 씨의 그 정봉준 장군의 별명이 녹두였던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뜬금 노래.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요런 슬픈 노래, 요거 아마 단조일 거예요. 노래가 뭔가 우울하죠?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요게 무슨 의미냐면 이 파란색이 이때 당시 일본군의 군복이 푸른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일본군을 뜻하고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녹두는 정봉준 장군을 말하죠. 정봉준 장군을 잡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봉준이 잡히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우리가 운다. 뭐 그런 식이에요. 내용이죠. 슬픈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민요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정봉준이 녹두였을까요? 채팅창에 나오네요. 녹두처럼 생겨서 키가 작아서 타비제이 누구급이어서 녹두 닮은 꽃. 맞아요. 녹두는 작은 콩인데 우리가 좀 귀엽다 그러면 이 콩만한 자식 막 이러잖아요. 녹두 장군. 녹두라는 건 정봉준 장군의 어릴 적 애칭이었습니다. 별칭. 원래 양반들은요 어렸을 때 애칭이 있고요. 노비들도 막 개똥이 막 이렇게 부르죠. 근데 노비들은 어렸을 때 개똥아 이렇게 부르고 그냥 그게 이름이 돼요. 이런 돌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돌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고,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어렸을 때 애칭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렸을 때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요. 바로 이름을 짓지 않고 별칭으로 애칭으로 많이 짓는다고 해요. 아호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녹두 장군의 그 녹두는 이제 친구들이 불렀던 그런 별칭이죠. 아무튼 그런 어렸을 때 아호라던가 별칭이라던가 이런 게 양반들도 있었는데 우리들도 막 그런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아명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아명의 그 안중근의 안응칠, 응칠이 응칠이었다는 거. 여러분 응은 그건 거 아시죠? 응가할 때 응인 거. 그런 식으로 똥자 들어가는 그런 정겨운 그런 뭐 이렇게 별칭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자, 교육방송인가요? 예, 뭐 오늘은 교육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게 교육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많이 참여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니저분들이 오늘 채팅 활발하게 하시고 저게 좀 교육적인 도움적인 여기 도움이 되는 토론 많이 하시는 분 50분을 무려 50분을 뽑아서 오늘은 중간중간 퀴즈도 하긴 할 거지만 주로 50명을 뽑아가지고 퀴즈를 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제가 쫙 공지한 다음에 한 번에 드릴 거거든요. 한지혜님이 우금치에서 패배한 이유 알면 진심으로 눈물 나요. 그럼요. 오늘 그 얘기들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에세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저랑 또 필기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할 건데요. 일단 역사 채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짧게 잘 간추려진 것 같아서 역사 채널 영상을 같이 보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역사 채널 2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동학농민운동 바로 그날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머, 채팅창에 베토벤님, 예, 저희 방 팬가입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어떠세요? 여러분들 딱 동학농민운동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동학이 생각이 나고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정봉주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상에서 마지막 그 문구가 좀 뭉클하죠. 도대체 언제로 날짜를 지정해야 될지. 동학농민운동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은 반봉건 반회세.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시험 문제 할 때 동학농민운동의 특징 하면 반봉건 반회세,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런 거죠. 반봉건적인 것은 신분제 철폐 뭐 이런 거, 토지 균등 분배, 반외세는 일본군을 내쫓아 뭐 이런 거, 시민혁명 그쵸, 우리나라 이게 농민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거, 혁명, 정봉준 보고강민 제폭구민 막 이런 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자주적이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거, 정봉준 드라마로 하면 재밌겠는데,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짜 요즘은 역사 관련 영화가 되게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병헌 나왔던 따라해보거라, 광해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그 명량, 그리고 최근에 사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동학농민운동도 진짜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 처절한 전투와 그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영화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정청을 설치하게 됐다.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됐다.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김아무개님은 다들 똘똘이만 있나 보네. 어떻게 그걸 다 역사 시간 안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예, 이렇게 근데 한국사를 이거 너무 암기 과목이야 재미없어 이러면서 그냥 학창 시절에 한국사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지식도 좀 알고 갈 겸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지혜님이 만든 순서는 교정청 다음에 집강소라고 하시네요. 이 교정청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사실 하는 일은 없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정청은 사실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국기무처에서 나중에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공부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정말 농민들의 그런 아픈 삶, 처절했던 그런 전투들, 그런 그 슬픔, 현실 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배운 내용, 우리 같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더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팅창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좌우반전해야겠네요. 로고는 밑으로 내려갔고 동학 동학이라는 딱 이름 자체가 왠지 종교 같지가 않고 학문 같죠. 동쪽의 학문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잠시만요. 왜 좌우반전이 안 돼? 이렇게 확인 한번 누르고 그리고 자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이라는 건 종교인데요. 동학은 어디에 반대해서 나왔느냐? 바로 서학에 대응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서학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천주교죠.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건 천주교예요.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한말에 우리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좀 기독교는 나중에 들어왔고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천주교인인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그 신자들과 신부님들이 목이 날라갔죠. 어쨌든 이때 서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아했을까요? 서학 같은 경우 이런 천주교의 교리는 뭐 인간평등도 똑같지만 인간평등은 동학하고 똑같지만 천주교는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교 사상하고 좀 반대되는 제사를 거부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거기 때문에 천주교는 누가 이거를 주로 했냐면 인간평등이란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일반 중인들, 신분이 낮은 중인들 그리고 이제 정계에서 쫓겨나게 된 그런 남인들이라던가 소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많이 좋아했는데 주로 중인, 소론, 남인들 그러니까 주로 좀 양반들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천주교가 청나라로부터 그 학문처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학은 왠지 서양 거 같으니까 서학은 서양 거 같으니까 서학에 대응해서 동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학의 교리는 바로 뭡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평등은 똑같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사상. 인내천 한문으로 어떻게 쓰지? 쉬우니까 이건가요? 인내? 하늘천. 예, 이렇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인간평등사상. 뭐 이런 거. 인간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국왕민. 보국안민이라는 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제폭구민. 어려운 그런 백성들을 구한다. 뭐 요거 어려운 말로 이런 것도 있어요. 광제창생. 한문이라 저도 어렵네요. 광제창생은 그런 고통에 헤매는 그런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찍찍 놀리는 것 같지?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민중을 널리 구제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을 구한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동학 말고도 조선 후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의 분위기. 조선 후기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선 후기는 개판 5분 전. 정말 좀 정치적으로도 별로고. 조선 후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어떠세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무너졌어요. 붕당이 변질되고 심지어 세도 정치로 왕권은 약해지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왕권은 약해지고, 그리고 이 왕권이 약해지고 세도 정치로 매건매직이 성행하고 관직을 사고 팔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우리 여러분들 한국사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무슨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요즘 강조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지 않고 공무원을 관직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봐요. 돈으로 샀어. 내가 공무원직을, 동사무소직을 한 5억을 주고 샀다고 쳐봐요. 5억은 너무 비싸다. 1억으로 하자. 1억으로 주고 샀어요. 그치만 이제 공무원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되게 평생 튼튼한 직장이긴 하지만 내가 1억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1억을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런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겠죠. 이때 이랬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장난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곳곳에 부정부패가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아는 사람 먼저 써주고, 좀 뇌물 받으면 그 사람 좀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친지들 우선으로 이렇게 취직시켜주고, 지연, 학연 요런 거 아직도 좀 많잖아요. 이땐 더 했겠죠. 어떤 분이 한나님은 동양사학과입니다 이런데 저는 역사교육과요. 예, 그래서 이런 매간매직이 성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렴주고, 매간매직 때문에 이런 가렴주고, 부정부패, 가렴주고라는 건 관리들이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한테 각종 잡세금을 걷고 맨날 돈을 꺼준 다음에 엄청난 이자를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받고 엄청난 수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플러스, 그냥 정신없이 적어볼게요. 전염병까지 돌았어요. 이때 콜레라가 돌아요. 그전에는 이제 호환 마마, 이런 마마, 호환은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 마마는 천연두. 그리고 콜레라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까지 도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이때는 정말 인육을 먹을 정도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의지하게 되냐면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에 의지하게 돼서 어떤 종교가 이때 나타났느냐? 이제 이 세상이 곧 망할 거다. 미륵불이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거다. 미륵불 사상이라던가. 이 세상은 곧 망할 거다. 후천 개벽 사상.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1999년에 2000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휴거, 우리 이제 이 세상이 망할 거다. 그래가지고 휴거 때문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 나타나고 진짜 그거 믿고서 이렇게 자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미륵불 하니 갑자기 지문 미륵이니라 궁예 얘기 나오시네요. 미륵불은 세상을 구제해주는 부처 중에 하나예요. 이 미륵불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게 미륵불 사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감록 이런 것도 있어요. 정감록은 이씨왕조가 망하고 정씨왕조가 새로운 왕조로 이어가고 이제 조선이 망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망조가 들잖아요. 그런 통일신라 후기에도, 신라 후기에도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으키고 안압지나 그런 포석정에서 술잔 띄우기 놀이하고 그러다가 망했고, 고려 말에도 게이들 나타나고 고려 말에 성적으로도 문란하면서 또 고려 말에도 귀족들이 이것저것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지금 조선 후기도 사실 망할 느낌이었습니다. 요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본이 너네는 이미 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네들 근대화에 도움 준 거야 라고 식민사관을 주장하기도 하죠. 망하려고 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망하고 우리가 다른 왕조로 우리 스스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일본이 그걸 도와줬다고 하는 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바로 이 중에서 이제 또 동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상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왕이 강력한 왕권으로 막 군사력도 키우고 뭔가 정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약했어요. 제가 갑자기 막 게이 얘기하니까 채팅창에 게이가 낫냐 레즈가 낫냐 막 이러시네요. 그거는 뭐 취향 존중 아니겠어요? 자, 낫냐에서의 받침은 낫다. 뭐보다 낫다. 시옷 받침 아닌가? 자, 어쨌든 넘어가시고, 자, 인해천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인해천 사상을 이제 발전시킨 교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교주 누가 있을까요? 교주 들어보셨죠? 교주 최재우. 1대 교주는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얼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대 교주 최재우. 눈썹이 되게 진해요. 때리면 물어요님 감사합니다. 자, 1대 교주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동학의 교세가 점점점 확산이 되니까 결국 처형당해요. 혹세무민의 죄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막 세상을 혼란시키게 한다, 막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최재우가 죽습니다. 제우 글씨, 예. 최재우가 처형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2대 교주가 최시영. 자,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교단을 더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교리 책을 내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어려울 거 없어요. 동경대전 같은 경우에는 교리책이고요. 용담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 이런 노래, 뭐 이런 것들, 찬송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사 같은 거 써있는 거. 그리고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단을 정비를 했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교단 정비. 이게 정봉주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접제를 실시합니다. 포접제. 요거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공부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어렵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포접제는 좀 기억해 두세요. 포접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포접제는 뭐냐면 지역을 포와 접으로 나눠서 이렇게 포주, 접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접주, 포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교회를 가면은요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있고 그 구역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통솔해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저희 엄마가 교회 다녀서 아시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다과 같은 걸 차려놓고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막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소하게 막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나는 나 좀 숙제하는데 시끄러워 이러다가 이제 엄마가 한나야 뭐 먹으러 와 그럼 그때만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랑 뭐 먹고 그랬거든요. 그럼 구역 예배, 구역 관리 그런 거랑 똑같아요. 종교는 원래 지역마다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포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교리 같은 것도 설명해야 되고 얘들도 나름대로 예배 같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포접제는 구역, 지금의 그 기독교의 구역 체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를 따라했네. 뭐 구역을 나누는 이런 거는요 웬만한 종교에는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불교도 그런 거 있어요. 교단 뭐 이런 거 다 있고. 자, 이런 포접제를 해서 교단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최시영이 이 억울한 교조, 우리 종교의 조상이다.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교조 신혼운동을 실시를 해요. 교조 신혼운동. 내가 너무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수업식으로 돼버렸어. 또 내가 막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인해천 동학에 대한 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학이 원래 있었는데 왜 동학과 함께 농민운동으로 왜 농민들이 화가 났을까? 최재우 계속 띄워놓고 있어. 자, 들어가세요. 최시영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최시영 씨는 왠지 나 이 사진 보고 그런 느낌 나잖아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고 막 셰익스피어 막 그런 약간 수염 때문에 그런지 뭔가 서양 느낌도 나는 거. 괴테 막 이런 거 있죠. 시 써야 될 것 같고. 그쵸? 예, 최시영, 최재우 얼굴을 보여드렸고 태풍씨 감사합니다. 그쵸. 신채호 느낌도 살짝 나네요. 맞아, 얼굴이 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거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씨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는 게 좋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할게요. 동학농민운동. 저는 동학농민운동이 신채호 선생이 예전에 묘청의 서경촌운동을 1000년 내 뭐 최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꼽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운 최고의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관순 스타일이냐고 채팅창에서 오늘은요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그 농민들의 안악내 같은 느낌. 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까지 하얀색 옷을 그렇게 많이 입었거든요. 백인민족. 근데 그게 처음에는요 염색을 못해서 그랬지만 조선 후기까지도 우리 농민들 민중들은 흰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뭐 하수도 시설, 화장실 뭐 이런 거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막 7살, 6살 이런 남자애들이 길에서 정말 똥 싸고 막 그런 오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길바닥에 갖다 버리고, 요런 모습이 똑같이 유럽에도 중세에 나타났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 미개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에요. 역사적 흐름. 유럽에도 중세에는 막 똥물을 갖다 붓고 정말 더럽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게 하이힐이에요. 똥 안 튀기게 하려고 이 귀족들이 이제 똥을 안 튀기게 하는, 본인의 옷을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옷도 여기다 넣어 입어, 이렇게 하이힐에다가. 이게 그 하이힐이 생기게 된 건 다 똥물 튀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유럽에서 중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되게 더럽게 살면서 옷은 항상 하얀색 입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고생이 많다. 여자들이 맨날 빨래하고 삶고, 이 하얀 옷은 얼룩이 잘 지잖아요. 그런데도 막 삶고 막. 저리 앙드레 김 선생님의 백이민족의 또 대표적인 홍보 대사였죠. 하얀 옷이 뭔가 좀 순수해 보이고,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고결함, 그리고 이렇게 좀 청렴 결백, 뭐 이런 하얀색 이런 옷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백자도 좋아했고. 맞아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다, 바지에 싼다 하시는데, 바지에 싸진 않고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여자가 어머 실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부채로 이제 들고, 그때는 치마가 이렇게 풍성했고 안에 이렇게 대나무살 같이 있고요. 치마 맨 끝에 그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치마 퍼지게. 근데 그게 치마도 퍼지지만 화장실의 효과가 베르사유 궁전 앞에는 그 산책로가 매우 미로예요. 정말 실제로 미로거든요. 거기서 정말 길 잊어먹어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그 풍성한 치마 안에서 이제 이를 보고 하녀가 와가지고 밑 닦아주고 그렇게 했대요. 자꾸 이제 서양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동학농민운동 뭔 얘기하다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왔냐? 저는 최고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오늘 어떤 옷이, 왜 이 옷 입었냐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네. 자꾸 딴 얘기해. 자, 동학농민운동은 저는 정말,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이런 거 왜 쓰고 있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필기 안 해도 되고 필기하고 있어. 자, 프랑스 혁명에 견줄 만한,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농민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아마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일을 언제 정할 것이냐 아직도 막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저는 고분농민봉기가 처음 일어났던 1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견줄만하다. 프랑스 혁명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미국 대혁명이요. 미국의 대혁명은 좀 독립운동, 좀 뭐랄까 그런 보스턴 차사건 뭐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세금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프랑스 혁명에서 비교하는 게, 왜냐면 아래로부터의 혁명, 민중들의 혁명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비교하는 게 저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개인의 뭐 생각이겠지만,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삼부의 이런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제3신분들, 그리고 이런 시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시민들의 피를 빨고 그 위에 뭐 성직자들,
그리고 이 성직자들 그런 교황이나 그런 신부님 같은 그런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 구제도의 모습, 앙시앵 레짐. 교과서에서 많이 보신 거죠? 이게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일반 시민인 거예요. 이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랬더니 뭐야? 루이 16세 와이프 이름이 뭐야?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그랬죠? 빵이 없으면 이게 다 말이 틀려요. 뭐 빵이 없으면 초콜릿을 먹으면 되지. 뭐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뭔가 이게 어이없는 그런 흔한 그런 김치녀 같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무튼 되게 많아요. 막 근데 케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막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단두대 이수로 처형됐을 때 그녀가 키우던 개까지 같이 처형했다고, 일부러 개를 죽이려고 개 단두대도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얄미워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프랑스 혁명은 그래도 성공을 한 거죠. 왕과 왕비를 모두 죽였으니까. 그 기요틴 단두대의 처형 장면 보여드릴게요. 기요틴은 이렇게 댕강 해가지고 다 작두로 목을 탁 치는 건데, 이거가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국인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일부러 프랑스를 망친 건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망친 것보다 뭐 루이 16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귀족들도 한 거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혼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전에는 되게 더 잔인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능지, 처참, 사지를 말로 찢어 죽인다던가, 목을 매단 다음에 밑에서 다리를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능지한다던가, 조금씩 회를 떼는 거. 그리고 막 끓는 솥에다가 넣는다던가, 되게 잔인한 거,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끓고 있는 납을 손에 붓는다던가, 도둑질을 하면은 그렇게 손에다가 납을 부어가지고 손을 불구로 만든다던가, 막 그렇게 되게 훨씬 형벌이 잔인했는데, 이제 한 번에 한타에 죽이기 위해서 기요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깔끔하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진도가 안 나가요?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갔어요. 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딴 얘기. 삼천포로 자꾸 빠져. 자, 동학농민운동은 어쨌든 이런 프랑스 혁명에 견줄만한, 왜 싸우게 됐냐면,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제1차, 제2차, 제자 붙이지 말자. 사실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봐서 1차, 2차로도 나눠요. 1차는 처음에는 고부군서 조병갑의 횡포로 너무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관리들의 그런 자꾸 잡세금을 받고, 뭐 자기네 부모님 모친 상당했다고 부주금 받아내라 그러질 않나, 뭐 어이없는 세금, 너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 너 불효세네, 뭐 이런 식으로, 너 요즘 길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퍼져 자고 있냐, 너 이렇게 알코올 자꾸 술 먹으니까 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폐기문란하니까 이게 막 풍기문란죄, 뭐 이런 식으로 풍기문란 세금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세금을 내가지고 열받게 됩니다. 그게 1차.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로 그런 관리들한테 열받아서 일어나게 된 게 1차예요. 그건 이제 반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대한 그런 불만, 그리고 이제 관리들에 대한 불만으로 반봉건적으로 일어나고, 2차는 일본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있고 청일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니까 반일적인, 반외세적으로, 크게 1차, 2차로 나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차로 나눠볼게요. 1차, 2차, 3차, 4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면 4차까지 가야죠. 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필기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명을 하게 돼요.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부밀란이에요. 근데 이제 밀란이라는 난을 사용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때는 처음에는 약간 밀란의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고부군수, 이게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제가 이거 아이들 외울 때 조병갑, 갑질로 외우게 하면 되거든요. 갑질을 한다.
조병갑의 그런 각종 막 물세 이런 좀 저수지세 막 각종 세금을 막 거두니까 이때 마지막 너무 심했던 게 본인 모친상 당했다고 부주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근데 이 부조금을 걷는데 정봉준의 아버지를 사용했어요. 정봉준이 양반 출신이거든요. 잔반이긴 하지만 낮은 양반이지만 양반 출신이에요. 정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에게 그 부조금을 걷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 할 행동이 안 된다. 안 걷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조병갑이 정창혁을 데려가가지고 곤장을 쳐서 죽은 거예요. 곤장은 50대 이상 맞게 되면은 엉덩이가 썩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마데카저, 후시딘, 제대로 된 소독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썩으면 무조건 된장 발라요.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로 죽었으니 정봉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봉준은 예전에는 좀 잘 나갔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몰락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봉준은요 몰락한 양반 출신이지 농민 출신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몰락한 양반이지만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많이 보고 자라왔고 본인도 되게 힘들게 살았고 한약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밀란,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고부밀란에 대한 그런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처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군수를 쫓아내고 나서 다시 온 뭐 이용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용태가 고부밀란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막 역적 처리를 해. 그래가지고 처리가 미흡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게 이제 두 번째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번에 이제 전쟁은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그 밀란에서 훨씬 더 규모가 커져서 전쟁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군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관군하고 싸운 전투 혹시 아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백삼봉기, 그리고 또 크게 관군이 이긴 전투, 황토현 전투 맞아요. 채팅창에 넘쳐있는 황토현 전투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농민전쟁으로 이제 크게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농민전쟁으로 확대되는데 이제 농민전쟁이 되게 된 이유는 반봉건, 반외세를 내걸면서 농민들이 막 걸기하게 돼요. 뭐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는 필기한 다음에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흐름만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농민전쟁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전주까지 전령을 합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전주 점령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전주 화약을 맺게 돼요. 전주 화약은 뭐냐면 결국에는 관군하고 손을 잡게 그냥 그 화해, 그냥 뭔가 약속, 화해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주를 점령했을 때 이제 관군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얘네들이 농민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청나라한테 요청을 지원해. 청군이 지원이 와요. 청군이 이제 아산만으로 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본도 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무슨 조약 때문에? 인천으로 와요. 얘네들이 그 전에 갑신정병 때 우리나라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급진개혁파들을 이렇게 갑신정병 때 이제 얘네들이 같이 와요. 그러면서 그네들을 진압하면서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조선에 출병할 때는 동시출병, 동시철수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둘 다 서로 우리 노리고 있었거든요. 청일이 우리나라 서로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침략할까봐 우리 동시에 출병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저기 철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약속을 맺는데 청군이 왔으니까 일본도 당연히 와요. 얘네들이 만나요. 여러분 이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서 얘네들이 결국 또 싸우게 돼요. 이래서 청일전쟁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의 결과라고 하면 꼭 두 가지를 꼽죠. 청일전쟁하고 가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을 하게 돼요. 누가 이겼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는 청나라는 철수했는데 일본은 철수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의 요청을 들어줘라. 뭐 이제 토지를 균등분배하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들 예를 들어서 전운사, 균전사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막 세금을 많이 걷는 관리들을 쫓아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속, 뭐 과부의 재가를 활용해라 등등등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게 들어지지도 않고 일본도 철수하지 않고 철수 거부.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을 불이행하고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기 때문에 4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4차 봉기 같은 경우에는 북접과 남접이 만나서 북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접지의 접주 얘기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접주라고 하는데 북접은 손병이 우리 3.1운동 때 나오는 그 천도교의 손병이에요. 남접 같은 경우에는 남접의 대표가 정봉준. 그래서 둘이 만나서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엄청난 그 전력과 인구로는 됐지만 이때 일본군하고 관군이 몇 명이었냐면 5천 명 정도. 농민군들이 2만 명이고 관군과 일본군들이 5천 명이지만 대패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칸이 없어요. 오금치 전투.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 무기 때문이죠. 이때 농민들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농민들이요 주로 이제 주 무기는 그거 작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죽창. 그 대나무 끝을 날카롭게 썰어서 찌르는 거. 죽창. 죽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저기서 총 쏴버려. 우리도 총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총은 좀 화력이 떨어지는 화승총. 요거 쏘려면 불을 붙여야 돼. 그래서 막 저쪽에서 총알 날라오는데 불 들어오는데 막 언제 나가 이러다 죽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승총. 너무 열악했다는 거죠. 무기가 열악했고. 그리고 이때 진짜 얼마나 열악했는지 보여주는 그 방패 같은 무기는 바로 장태입니다. 이 장태는요, 여기다가 원래 닭 같은 거 키우고 그런 거래요. 닭알 같은 거 보관하고 막 그런 거. 보온성이 있어가지고 음식도 여기다 넣기도 하고 뭐. 이 장태에다가 이제 집을 많이 넣고요.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굴리면서 이동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총알이 박히게, 살기 위해서. 죽부인보다는 훨씬 크고 촘촘해요. 근데 이 장태를 굴리면서 가면서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총알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봉준 장군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만 보고 가라고. 옆에를 보면은 동료들이 죽는 거에 이렇게 동요하니까 옷을 물고 이게 안 물어지는데 이 부분 정말 슬퍼요. 옷을 물고 잠깐만 불득차는 노출이 옷을 물고 가게 하는 거야. 옷을 물면 옆을 못 돌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문 거야. 이렇게 옷을 물면 옆을 못 돌려. 그러니까 앞에는 보게 옷을 물고 전진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옷이 지금 핏이 지금 이게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거의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로 싸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때 무기가 얼마나 열세했냐면 일본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면 일본 무기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본의 무라다 소총. 무라다 소총은 아까 우리의 그 화승총보다 화승총이 한 600m. 화승총이 600m면 무라다 소총은 3배래요. 화승총이 600m면 무라다 소총은 1800m 정도. 3배로 더 빨리 가. 그럼 봐봐요. 3배 정도 멀리 가. 우리가 게임할 때 얘는 완전 그거잖아요. 멀리 가는 원딜이잖아요. 원딜. 완전 원딜인데 우리는 막 멀리 가는 총이 아니야. 그 무슨 무기 얘는 뭐 현질을 해가지고 되게 무기가 멀리 가. 근데 나는 조금 가. 그럼 이미 총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쏴봤자 닿지도 않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무기의 그런 사정거리가 틀렸고 그리고 바로바로 쏠 수 있는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까지 있었습니다. 뭔가 샘핑하죠?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고렙이 드는 것 같은. 이거는 생방입니다. 지금 극딜마이님. 이거는 그 심지를 하지 않아도 찰칵 장정만 하면 바로 나가요. 영국제 스나이더. 완전 영국제 해외 제품으로 이걸로도 또 사용했고 더 심한 무기도 있어요. 나다다다다 연속으로 총알이 나오는 바로 게틀링건.
이거 완전 고렙이죠. 이건 뭐 완전 요건 뭐 떼죽음이죠. 그쵸? 돌리면 무기가 파파파파파 나와요. 미국제 게틀링건까지. 지금 얘네들 무기가 이래. 막 영국제 스나이더 조총, 게틀링건, 무라다 소총. 막 요거에 이런 거랑 요런 무기에다가 우리는 장태 막 뭐 요런 거 굴려가면서 막 싸우고 그리고 죽창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화승총 조총이에요. 화승총이 흔히 말하는 임진왜란때 조총이에요. 심지부요. 이거 보면 이거는 그나마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뭐 갖고 온지 알아요? 낫, 호미 막 이런 거, 낫,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삽, 집에 있는 방망이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갖고 싸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개죽음이었는지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일대 일본군이 거의 학살하라고 우금치 전투부터 그냥 학살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한 명이 150명, 막 100명에서 200명을 죽였대요, 총알로. 그래서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었기 때문에 진짜 학살을 시키다가 약간 정신 이상된 장군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거의 진짜 학살, 떼죽음을 한 거죠.